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이시모입니다. 오늘은 IT 관리자 혹은 관리자가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견적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개별 컨텐츠로 견적서 작성하는 걸 요거랑 유사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게 있는데 시리즈로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견적서 작성을 위해서 사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대부분 비용 산정과 견적 작업을 같이 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비용 산정은 고객한테 돈을 얼마를 받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입 단가가 얼마고 이게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정도 이익을 내는 게 필요하고 이익률을 가지고, 근데 고객이 설득을 했을 때 이 정도 고객이 지불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런 걸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비용이 산정이 되는 거고, 그 비용을 고객한테 이제 보여줄 때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건비를 한 뭐 7천만 원을 잡았는데 고객한테 30%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 우리는 인건비가 3천인데 이득을 3천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내부적으로는 실제 원가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비용 산정을 하고, 표현하는 견적은 고객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줘야 되는, 그게 견적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견적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볼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비용을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용 청구하는 것 이상의 좀 더 일을 잘하고 싶으시면 이 비용을 청구하는 걸 통해서 고객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이런 것들을 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국은 제가 이렇게 고객님한테 제안드린 비용이 이래 합리적인 것을 여러분 이해시켜 드릴게요 라는 문서를 만드는 게 견적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견적서를 만드는데 이제 세 가지 요소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얘가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 얼마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주세요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솔루션이 얼마, 인건비가 얼마, 인건비 구성은 PM이 얼마, 개발비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PM이 3멤버스 잡아놨는데 왜 PM이 3멤버스가 돼야 돼요? 개발자 디자인 퍼블리셔가 멤버스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인지 부분은 총 비용을 깔끔하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는 그 비용의 구성 요소들을 눈에 쉽게 보일 수 있게, 정말 지저분하게 뭐 넣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외 부분은 그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요게 이제 견적 작업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실제 견적서 샘플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견적서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견적서가 비슷해요. 물론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 양식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게냐면 상단, 중단, 하단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자, 그러면 상단에는 뭐가 있냐면요. 상단에는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기본 정보가 있냐면, 자,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이걸 견적을 해요. 그러면 A 회사의 누구님께 제가 언제 우리 회사에 누가 이 비용으로 이 시스템을 개발해 드린다라는 견적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단에는, 자, 그럼 여기에 이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면 5억 1천만 원 정도가, 이 5억 1천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비용인지 이 내용의 중간에는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 솔루션 비용이 3억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2억 1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구성이 몇몇 만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이 비용 구성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하단은 이제 비용 외에 신경 써야 될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무조건 2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견적서에 대한 유효기간. 보통 2개월 정도를 잡거든요. 왜냐하면 뭐 2개월에 3개월, 6개월 마음대로인데 저 같은 경우 보통 2개월을 많이 잡아요. 이제 대부분 2개월을 많이 잡는 편이고요. 뭐냐면 견적을 할 당시랑 얘네들이 검토하면서 시간이 이 두 달 만에 될 수 있지만 더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해당 당시 견적이랑 한 6개월 있다가 이걸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좀 크다 보니까 긴 시간 하고 딱 했는데 그 사이에 원가가 그 장비 납품한 장비의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효기간을 표시를 하고요. 견적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계약이 들어가면 이 비용으로 되고요. 그게 넘어가면 다시 재견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대부분을 지불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보면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착수 시에 얼마 몇 프로를 받는다든지, 또 비용 관련된 조건들 중에 이런 것들, 또 이제 장비가 들어간 경우는 이 AS 기간은 얼마입니다 정도, 그 다음에 견적 들어갈 때 솔루션이 들어가면 솔루션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몇 프로 정도입니다, 언제까지 무상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것만 보내도 견적서가 되긴 해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내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을 잘하는 회사일수록 기본적으로 양식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비용이 구성되는 요 가운데의 구성 요소, 아까 제가 이제 얘가 어떻게 구성된다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런 비용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는데,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하는 거, 문제없이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성사시키는 게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정말 최소 해야 되는 것만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사가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좀 심플하게 적어놨어요. 아까 앞에 있는 건 되게 많은 멤버스인데 이걸 다 이제 맞추기 좀 번거로워서. 근데 이제 들어가면 이 투입 인력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었어요. 다음 탭에. 그래가지고 PDF로 말아서 넣을 때는 이제 다음 장에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실제 들어가는 인력 배정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객이 보고, 통합견적서를 보면 고객이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나는 3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5억이 들어간다 그러네, 왜 들어가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 봐봐 여러분, 근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PM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다 있어야 되잖아. 상주할 거야 얘는. 그리고 개발 같은 경우는 웹이랑 이것만 하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네가 생각할 때 RFP에는 뭐가 빠졌냐면 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백오피스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적어주면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정도면 납득이 되는,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장만 보통 보내준 데는 저는 진짜 레벨이 낮은 회사라고 보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친절하다 그러면 그 다음 장에 이런 투입 인력이 실제 들어가가지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정까지 정보도 좀 하면 좋다라고 보이거든요.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게 보면은 제가 보니까 SI 회사나 IT 회사 중에서는 이 빠진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앞에 견적만으로 주는 데도 꽤 있고요. 웹 에이전시나 이런 에이전시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양식이 여기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우는 거에 대한 기준을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긴 한데, 요걸 적어주면서 자 여러분 이 훨씬 더 프로다워 보인다라는 거죠, 좋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보면 이거 옵션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보통 저는 이런 디테일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장비의 외관이라든지 사이즈나 이런 것들도 첨부해가지고 견적 산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저는 드립니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경우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작업 문서 만드는 거는 이 일정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엑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비용을 할 때 이 견적서를 받는 사람들이요, 의사결정자인 경우도 있지만, 의사결정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대부분 보고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위에 저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원래 우리 예산은 이 정도인데 A, B, C 업체가 이렇게 견적을 보내왔고요. 근데 이 업체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구성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근데 그 비용 구성이 어떻게 돼? 라고 상위 질문자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앞단에 통합견적서만 딱 보내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는데, 뒤에 있는 부분을 좀 자세히 하라 그러면 연락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견적 주신 거에 이런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멤버스별로, 그러니까 투입 인력별로 하는 업무나 직무에 대해서 좀 서술해갖고 다시 주세요. 딱 줘요. 그럼 이걸 했는데, 그럼 이거 다음에 이거 진행하는데 몇 개월 정도 걸리지? 그럼 또 전화해서 개발하는데 이거 얼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해야 될 것 중에 기본적인 게 비용과 구성과 개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이게 제안사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심플하게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다분히 이런 비용 뿐만 아니라 견적에 들어가서 비용과 관련된 것 중에 고객의 업무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성실하게 넣어주는 부분들이 사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더 높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본적인 작성법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견적서는 이렇게 생겼고, 상단은
자, 그 거래에 대한 양사의 기준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것들, 그 항목 구성,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 넣고, 그 다음 장에는 그 인력이, 이 중간에 있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인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대략적인 개발 기간이라든지 업무가 어떻게 될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넣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견적서 작성하는 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무리 정리하자면은, 비용 산정은 별도 전략으로 해서 견적과는 따로 하셔야 돼요. 견적서 펴놓고 여기서 막 고민하게 되면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왜 여기서 비용을 이렇게 산정했지,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원가라든지 손익에 대한 분석들이 전혀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IT 쪽이 그런 거를 잘 못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큰 회사들 말고 중견이나 이런 이제 성장해가는 회사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꼭 분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견적 작업은 설득의 작업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정확하고, 가능하면 견적서를 받는 사람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나중에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견적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계약서는 사실 지금 회사가 갖춰져 있는 회사라면 기본적으로 계약 양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우리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이라 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